開園歴1120年6月21日改正。日中であった物売り船から珍しい品を手に入れた。ウェーバーというスキーのような一人乗りの船である。この動力は空島に限る産物らしく、空にはそんな特有の品が多く存在すると聞く。 400년 전 탐험가 몽블랑 노랜드가 썼던 일기입니다. 이 웨이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력입니다. 하늘섬에는 특이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저장하는 것, 빛을 저장하는 것, 바람과 공기, 가스를 저장하는 것, 불과 열을 저장하는 기술들이 있었죠. 이것이 현실로 비유를 해보면 녹음기나 영사기, 선풍기나 화염방사기 같은 것으로 비유해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자연의 것 혹은 무형의 것을 흉내내는 것일 뿐 기술력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섬에 있는 다이얼들은 무형의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을 저장하는 기술력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충격일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하늘섬은 공백의 100년의 일부였던 것으로 확실시해도 될 정도의 에피소드이기에 고대왕국에는 무형의 것을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화된 기술력이 있었다 라는 것에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무형의 것을 저장하는 기술력은 400년 전에 바다에 쉬이 유통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40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바다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섬에만 존재했죠. 그 이유가 이무가 역사의 흔적을 지울 목적으로 세계를 가라앉혔으나 하늘섬은 지울 수가 없었기에 하늘섬에는 고대왕국의 기술력이 남아있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에그헤드에서 나왔듯이 세계정보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인류의 진화 혹은 진보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무형의 것을 저장하는 기술력이 바다에는 없지만 하늘에는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쿠마가 2년 전 밀짚모자의 땅을 구해줄 때 나미를 날려보냈던 웨더리아의 말이죠. 웨더리아의 노인들은 나미에게 매듭을 풀어 바람을 불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처럼 1122화에서 에메트가 매듭을 풀어 조이보이의 패기를 해방했던 것을 본다면 고대왕국의 고도화된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무형의 힘을 저장하는 능력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면 이 기술력은 악마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万物は望まれてこの世に生まれる。例えば悪魔の実もそうじゃ。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은 누군가가 바랐던 인간 진화의 가능성이 바로 악마의 열매다. 이것을 통해 본다면 고대왕국은 충격, 향기, 바람, 불 같은 무형의 것들을 저장하는 기술을 넘어서서 인간의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는 패왕색을 800년이 지나도 저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그것을 넘어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인간의 마음, 즉 의지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피스에서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는 판타지 요소인 악마의 열매를 예언가나 전설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인 베가펑크에게 설명하게 하였고, 그래서 베가펑크는 최고의 과학자였기에 악마의 열매를 복제하거나 사물에게 먹여 적용시키는 실험까지 성공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형의 것을 저장할 수 있다는 고도화된 기술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에메트 역시도 고대왕국 고도화된 기술력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 에그헤드가 말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는 인조인간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인류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의 정수가 모두 담겨있는 에그헤드에서 보여주는 이유는 리블에 대한 서사를 다루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에너지로 움직이는 에메트의 행동이 그저 로봇에 설계된 행동이 아니라 인간처럼 똑같이 미안함을 가질 수 있고 인간처럼 똑같이 그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즉 죽은 동료에 대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과 동시에 베가펑크가 마음이 있는 인조인간을 만들어냈듯이 고대왕국은 이미 그것을 넘어선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에메트와 매듭을 통해 고대왕국의 무형의 것을 저장하는 기술력에 대한 것을 유추해보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 무형의 것을 저장하는 기술력은 지금 원피스의 바다,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00년 전의 노랜드의 일기에는 지상에서도 쉬이 유통되었던 것을 본다면 이무는 공백의 100년 전쟁인 800년 전에 한 번, 그리고 자유로이 하늘섬을 왕래할 수 있었던 400년 전에 한 번, 그리고 어쩌면 에메트가 마리조아를 덮쳤던 200년 전에도 이무는 반복적으로 세계를 가라앉히며 문명을 퇴화시켰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지금처럼 뒤의 일족이 일어날 때였겠죠. ここらで一度大きく掃除する必要があるな。 그리고 이런 짓을 자행해온 것은 이무의 두려움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조이보이를 두려워하는 이무를 보며 문득 든 생각은 이 두려움 속에는
죄책감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무가 승자임에도 불구하고 800년이 지난 어떤 일련의 사건들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이무가 그 당시에 그 일련의 사건들의 주역들에게 800년이 지나도 못 잊을 만큼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에메토와 즈니샤처럼 말입니다. 오다의 특성상 조이보이와 이무와 네페타리 릴리의 삼각관계를 다루지는 않았을 것 같기에 어쩌면 이무는 800년이 지나도 조이보이를 그리워하고 미안해하는 에메토와 즈니샤처럼 조이보이와 동료이거나 아니면 신뢰관계였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원피스는 동료애를 기반한 만화이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이들의 서사는 진짜 해적 장르의 느낌을 강하게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지금 공개된 조이보이의 실루엣이 고전 작품들과 우리네의 인식 속에 가장 정형화된 해적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족과 의수를 끼고 있고 원피스에는 단 한 번도 등장시키지 않았던 안대를 쓴 모습까지 확정인 지금 조이보이는 최초의 해적답게 현실 세계의 일반인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일반화된 해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며 든 생각은 세계는 바다에 가라앉고 레드라인이 초대륙을 의미하면서 그것이 갈라지고 새로운 섬들을 형성하며 새로운 지도를 만들었을 때 그 세계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드레스로자를 스페인어로, 와노쿠니를 일본어로, 아마존 릴리를 중국어로, 펑크아자드를 아이슬란드로, 알라바스타를 이집트로, 론메왕국을 런던어로, 워터세븐을 이탈리로, 고아왕국의 그레이터미널을 필리핀어로, 마린포드를 티벳으로, 그리고 꽃의 나라를 한국어로 만들고 세계외인 레벨리를 G20처럼 만들어 한계와 이전의 지구를 오다의 상상력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원피스라는 만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답니다. 그리고 원피스가 끝났을 때에도 어디선가 밀짚 모자일 땅이 모험을 하고 있다는 낭만을 심어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결말의 가능성처럼 원피스를 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원피스 전시회가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을 돌아 원피스 애니메이션 25주년 축제에 맞추어 한국에 상륙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들부터 연인들과 저처럼 혼자 온 사람들과 중장년의 어른들도 친구들과 함께 온 분들도 있었고 원피스는 청년층이 주소비층이라고 믿었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완전 어린 친구들도 많았답니다. 각 에피소드 순서대로 섬의 특색들을 담아 준비된 수많은 포토존들과 오다이치로의 원화들과 전투신의 현실화까지 어떻게 이 공간에 들어왔을까 싶을 정도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원피스 전시회를 즐기시며 더운 여름도 달래고 가을에 한 번 더 가고 초겨울까지 진행되는 원피스 전시회를 꼭 한번 다녀오셔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万物は望まれてこの世に生まれるはず。神がいるかいないかなど考えるまでもない。面白かろうこの世界。